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혜자이고 올해 딱 70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면 마땅히 쉬고 사랑받고 아무 걱정 없이 꽃밭에서 아침차를 마시며 지내야 할 나이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바로 제 며느리에게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골목 입구 공원까지 산책을 나갔고 손에는 손주를 위해 산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자주 만들어주는 검은깨 쿠키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일 아침 가족을 위해 무슨 음식을 할지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 문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에게 전화를 걸자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날 밤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얇은 바람막이만 입고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은정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늦게 어디 갔다 와요? 늦게 들어오면 알아서 잘 곳 찾으세요. 저 피곤해요. 저는 아직 말도 못 꺼냈는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부드럽게 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세게 닫아서 문 잠금 장치가 도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의 초대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폐가 될까 걱정했지만 준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집도 넓은데 엄마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며느리에게 문 밖에 내쫓겨 남처럼 여겨졌습니다. 잠시 후 옆집에 사는 병호 씨, 오래전부터 호라비인 분이 대문을 열고 저를 불렀습니다. 혜자 씨? 이렇게 추운데 밖에 왜 서 있어요? 저는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무 침대 정리해드릴 테니 오늘 밤만 쉬었다 내일 생각해봐요. 저는 그를 따라갔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작은 거실 의자에 앉아 아직 손주에게 주지 못한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고 병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생강차 한 잔을 타서 저에게 주고 조용히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은정이 어제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은정이 내게 엄마를 문 밖에 가뒀다고 말 안 했니? 준호는 침묵했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필요 없어. 엄마는 이미 나왔고 다시는 안 돌아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준호가 여전히 제 아들이었다면 제가 처음 초인종을 눌렀을 때 바로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 후 병호 씨가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삶은 달걀, 빵, 두유 한 잔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 배가 고픈 것처럼 먹었습니다. 아마도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걸 내심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호 씨, 폐가 아니라면 며칠만 신세를 좀 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계세요. 집에 방이 많아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옛집에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은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제 짐 가지러 왔어요. 그녀는 벽에 바짝 붙어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옷 몇 벌, 수건, 베개, 몇 권의 수첩을 챙겼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은정은 노트북을 켜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자유로운 삶에 관한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람을 잃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닫혔고 그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호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화려하지도 긴장도 없는 낡은 집에 삐걱거리는 선풍기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나는 대나무 침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날, 저는 새소리와 부엌에서 풍기는 커피 향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호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손에는 끓는 물 주전자를 들고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는 웃으며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 3년을 합친 것보다 더 잘 잤어요. 그는 더 묻지 않고 미리 저어놓은 아이스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두 노인 친구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도 간섭도 없이 각자 공간을 지키듯 식사 시간엔 함께 요리했습니다. 저는 그가 물 주기 귀찮아 말라 죽은 난초가 늘어진 뒷마당을 정리하는 걸 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남자는 식물 못 키워요. 아내를 얻어야 해요. 그는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식물에 물을 주는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안일을 나눠 했습니다. 제가 빨래하면 그는 설거지를 했고 제가 점심을 차리면 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옥수수를 삶자 그는 시장에 가서 초록 고추 소금을 사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허리 굽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준호는 여전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 한 통 한 통이 제 믿음을 조금씩 더 잘라내는 가위질 같았습니다. 은정은 페이스북에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지만 이웃 순자가 그것을 출력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시어머니는 쫓겨나도 싸다. 저는 다 읽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주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독성이 가득한 엄마와 누구도 지킬 줄 모르는 아빠 밑에서 자랄 것이다. 병호 씨는 내가 생각에 잠긴 걸 보고 물었다. 왜 그래요?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나는 기침을 했다. 병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벼운 기침이에요.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기침은 평범하지 않았다.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숨겼다. 그가 걱정할까 봐. 그날 밤 병호 씨가 잠든 뒤 나는 혼자 일기를 썼다. 남편을 잃은 뒤로 시작한 습관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했다. 그날 나는 썼다. 자유인으로 사는 첫날.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 70세의 할머니, 집에서 쫓겨났지만 외로운 남자의 부엌에서 평온을 찾았다. 다음 날, 나는 병호 씨와 함께 시장에 갔다. 우리는 고등어, 모닝글로리, 오리알을 골랐다. 사람들은 우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수근거렸다. 이제 같이 살기로 했나 봐. 나는 다 들었다. 하지만 내 생애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병호 씨가 물었다. 신경 쓰여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나는 그를 바라보고 짧게 답했다. 아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사는 게 더 싫어요. 그는 웃었다. 저녁, 우리는 오래된 식탁에 앉아 노란 불빛 아래 밥을 먹었다. 나는 말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짐을 아예 옮기고 싶어요.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껏 여기서 집처럼 생각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런 말 마세요. 이 집은 예전부터 저 집보다 더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삼륜차를 불렀다. 나는 준호 집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은정이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또 뭐야? 나는 말했다. 짐 가지러 왔어. 그리고 이걸 전해주려고. 나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전입신고서가 있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병호 씨 집으로 전입을 마쳤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왜 이래?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나는 썼다. 쓴웃음이 아닌 미소였다. 아니,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어. 여기는 너희 둘의 보금자리였지. 나는 남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인생 동반자, 남이 되어버린 사람의 동반자가 되었다. 온 동네가 수군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내가 늙은 남자에게 빠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실망해서 남과 산다고 했다. 나는 다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나이에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손해다. 나와 병호 씨는 두 늙은 친구처럼 살았다. 누구도 누구를 구속하지 않고 약속도 없었다. 단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공원에 가서 체조를 하기도 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르고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흥정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리자 병호 씨는 내가 젖을까 봐 우비를 들고 시장까지 달려왔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그 감각, 아무리 작아도 내가 여전히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다. 경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은정이가 화가 나서 준호한테 소리쳤대. 엄마가 옆집 호랍이랑 산대. 창피하지도 않아?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병호 씨 집 대문 앞에 서서 조용히 불렀다. 엄마,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해. 나는 문틈으로 그를 봤다. 구겨진 셔츠, 지친 얼굴. 병호 씨가 차를 마시며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나가서 문을 조금 열었다. 할 말 없어. 엄마, 아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엄마도 이렇게 살면 욕먹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일이다.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 나를 혜자씨라고 해. 그는 말을 잃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병호 씨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정말 강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게 아니에요. 더는 잃을 게 없어서요. 그날 밤, 병호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서 일기장을 꺼냈었다. 나는 쫓겨나서 아들 집을 나왔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그저 인간답게 대해주길 바라는 노인일 뿐이다. 하지만 인생은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호 씨가 빵을 사러 나간 사이 순옥 통장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누가 아줌마가 도덕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고 신고했어요. 호라비와 결혼 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산다고,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나는 그 서류를 읽고 크게 웃었다. 사람이 맞고, 욕먹고, 쫓겨날 땐 아무도 뭐라 안 하더니 이제 평온하게 사니 신고를 해요? 그럼 도덕이란 게 뭔가요, 순옥 씨? 통장 아주머니는 당황했다. 저도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종이를 두 쪽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떤 규정이 외로운 노인이 함께 사는 걸 금지하나요? 병호 씨가 돌아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나이 들어서도 편히 못 사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편히 사는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남이 뭐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만이죠. 병호 씨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았다. 모든 일이 지나도 적어도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은정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병호 씨 집마당에서 내가 화초에 물 주는 사진과 함께 국민 시어머니, 손주 버리고 남자 따라갔다 라는 캡션을 달았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병호 씨 동네 사람들은 둘로 갈렸다. 한쪽은 나를 못된 할머니라 했고 한쪽은 강인하고 존경스럽다 고 했다. 나는 병호 씨의 조카 서연이 달려와 보여줘서 알았다. 이모 혜자, 이런 식으로 욕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웃었다. 남이 욕하다 보면 지들도 지치겠지. 하지만 병호 씨는 나만큼 침착하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난 평생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다 돌려줄 거예요. 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호적을 병호 씨 집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나는 지적 담당 공무원을 만나 분명히 말했다. 저와 그분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 살 겁니다. 저는 노인이고 저를 잘 대해주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새로 받은 호적 등본을 손에 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그곳을 나왔다. 저녁이 되어 나는 병호 씨에게 호적 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제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반려자가 되었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반려라니,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반려 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죠. 내가 함께 살기로 선택한 유일한 사람. 사흘 뒤, 고향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다. 혜자야, 집에 일이 생겼어. 빨리 와. 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와 보면 알아. 전화로 다 말 못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병호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던 터라 순자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보니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골목 어귀에서 시외버스를 탔다. 떠나기 전 나는 병호 씨에게 쪽지를 남겼다. 며칠 고향에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혹시 보고 싶으면 난초에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나는 떠났다. 울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고향에 도착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순자가 내 손에 서류 뭉치를 쥐어주었다. 준호가 며칠 전에 내려왔어. 엄마가 땅 서류 다시 사인하라고 했대. 나는 찡그리며 말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가 엄마가 치매라서 잊은 거라고 하더라. 내가 이상해서 공무원들 못 만나게 했어.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고향에 왜 내려왔니?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 땅을 제 이름으로 넘길 생각 없으세요? 엄마는 이제 고향에 안 오시잖아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야 땅 생각이 나니?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지는 기억 안 나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냐, 내 미래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이익만 아는 이기적인 남자였다. 오후에 나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은 남편이 고추와 파를 심었던 땅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서서 바라보았다. 들판 바람이 희끗희끗한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그가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팔아버릴 것이다. 나는 변호사인 지인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사흘 만에 나는 조용히 모든 절차를 마쳤다. 땅 전체의 사용권을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학교와 양로원에 나무를 심도록 했다. 나는 작은 부분, 오래된 오두막만 남겨두었다. 언젠가 돌아와야 할 일이 생기면 쉴 곳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준호는 전혀 몰랐고 은정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인터넷에서 독립적인 삶을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딱 한마디만 했다. 잘하셨어요. 나는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은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고향에 갔으면 그냥 거기서 사세요. 저랑 준호는 잘 살고 있으니 누가 방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인쇄해서 일기장에 붙였다. 그 아래에 빨간 잉크로 썼다. 너는 이제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명단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웠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다시는 누구도 나 같은 노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통화, 메시지, 준호가 땅을 넘겨달라고 한 대화까지.
나는 그것을 USB에 잘 보관했다. 도시로 돌아간 날, 나는 곧장 병호 씨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말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길 잃은 고양이 같네요. 아니요. 어디가 집인지 아는 사람이죠. 나는 아무 말 없이 USB를 건넸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나는 아들의 재산 강요 행위를 고발하는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그를 감옥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삼아 경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병호 씨 집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현관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내 잘못은 땅을 원해서가 아니다. 한때 널 품고 열병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 한 게 잘못이다. 은정도 왔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고 더듬더듬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말을 파이널리 말했다.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었다.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에서 병호 씨가 차를 끓이고 있었다. 이제 끝났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맺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준호의 전화나 메시지에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가 전화할 때마다 무음으로 돌렸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병호 씨를 마당으로 불러내어 내가 끓인 녹두죽을 먹으며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날은 조금 흐렸지만 바람은 시원했고 집 뒤의 매화나무가 내 생각에 동의하듯 흔들렸다. 나 뭔가 더 하고 싶어요. 병호 씨, 내가 말했다. 병호 씨는 나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복수라도 하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호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결심했다. 준호나 은정에게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기로. 모든 것을 독거노인 돌봄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그 주 안에 서류를 만들었다. 나는 비상용으로 쓸 적금 통장 하나만 남겼다. 몇 년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내어주었다. 나는 자필로 편지를 써서 단체에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한때 참고 사는 엄마였다. 이제는 나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여자가 되고 싶다. 이틀 뒤, 은정이 알아차렸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긴 글과 함께 양도 서류 캡처 사진을 올렸다.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모든 재산을 헛된 데 써버렸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사람들은 내가 한때 문 밖에 갇혔던 일, 욕을 먹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불효며느리, 독한 여자라고 불렀다. 나는 안다. 이것은 내 복수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그날 오후,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병호 씨 집대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울부짖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봉투 하나를 땅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나는 조용히 나가 봉투를 주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릴 적 그녀가 내 무릎에 누워 잠든 모습이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한때 내 전부였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잠갔다. 한때 내 아들이었던 사람의 유품처럼. 병호 씨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용서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용서는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그날은 등불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 활기찬 분위기를 가장 좋아한다.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우리는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로 떠오르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병호 씨가 물었다. 소원을 빌어볼까요? 나는 대답했다. 다시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일기장을 열고 썼다. 오늘 나는 분명히 알았다. 잘못된 곳에 주는 사랑은 그저 악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나는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한 장씩. 때로는 옛 이야기, 때로는 새로운 이야기. 하지만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썼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병호 씨에게 전날 쓴 일기 일부를 읽어주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내 며느리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병호 씨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를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친엄마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기장은 병호 씨의 조카딸,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그녀에 의해 편집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즉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했다. 한 문장도 수정하지 말 것, 그리고 은정의 이름은 언급하지 말 것, 책 제목은 70세, 나는 비로소 나답게 산다, 였다. 출간 첫날, 이틀 만에 책이 모두 팔렸다. 사람들은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 나는 강당 한가운데에 앉아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저 며느리에게 쫓겨난 한 노파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꼭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이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이 출간된 후 나는 방송에 초대되었다. 그들은 나를 나이 없는 인터넷 현상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진다는 것. 인터뷰는 차가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밝게 빛났고 진행자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웃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 며느리에게 화가 나시나요? 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셨나요? 아들과 화해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모두 대답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화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삶을 다시는 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내 말을 담은 클립이 빠르게 퍼졌다. 어떤 사람은 보며 울었고 어떤 사람은 나 대신 분노했다. 어떤 사람은 손편지를 집까지 보내와 할머니 덕분에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됐다. 고 썼다. 나는 평창에 사는 한 젊은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일기를 읽고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집을 나와 새로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침대 머리맡 서랍에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병호 씨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다. 할머니를 하노이에 초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해달래요. 나는 웃었다. 나 같은 늙은이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나? 영감이 아니라 깨어있음이지.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꼭 병호 씨도 같이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내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흰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다. 하노이는 추웠고 나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병호 씨는 내게 스카프를 3겹이나 둘러주고 털모자를 씌우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노부부처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두 분은 몇 년이나 함께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70 넘어 겨우 시작했어요. 강연은 큰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나는 무대에 올라갔다. 원고도 준비된 연설문도 없었다. 그저 이야기했다. 내가 문 밖에 갇혔던 날, 병호 씨 집에서 처음 보낸 밤,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아무도 강연 내내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어떤 학생은 울었다. 어떤 학생은 나를 안으며 할머니, 정말 강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병호 씨에게 물었다. 내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미침이에요. 집에 돌아와 나는 휴대폰을 켰다. 1000개가 넘는 메시지, 500통의 부재중 전화, 병호 씨 조카가 만들어준 SNS에는 거의 10,000명의 새 팔로워가 생겼다. 유명인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고 다음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있고 싶어서였다. 집 뒤 매화나무가 꽃피는 걸 바라보고 싶었고 병호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숫자들에 방해받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야위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저 이제 사과하러 온 건 아니에요. 엄마가 이것만 좀 봐주세요. 그 아이는 내게 종이봉투를 건네고는 돌아섰다. 내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떠났다. 나는 집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준호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놀랐다. 펼쳐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문 밖에 갇혔던 날, 나는 방 안에 서서 다 알고 있었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아내가 무서웠다. 나는 비겁했다.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가 집을 나간 날, 나는 내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사 때마다 엄마의 기침 소리가 없는 게 허전했다. 나는 꿈에서 엄마를 봤다. 낡은 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울고 계셨다. 마지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저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예요. 엄마가 원하지 않으셔도요. 나는 일기장을 덮고 울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상자에 넣어 평창소녀의 편지 옆에 두었다. 그리고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한 아이를 낳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된다면 나는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다만 먼저 열지는 않을 것이다. 준호의 일기장을 받은 밤 이후로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병호 씨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너무 내버려 두지 마요. 나는 웃으며 그를 놀렸다. 그쪽도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내버려 뒀잖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말없이 그에게 갓 지은 연밥죽을 한 그릇 더 떠주었다. 그날 나는 문득 준호와 은정의 아들, 내 손자가 생각났다. 거의 1년 동안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후에 나는 병호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옛 동네에서 오래 함께 살았던 친구, 진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혜자 맞아요? 세상에, 이제는 아주 유명해졌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집에서 쫓겨난 늙은이일 뿐이야. 진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은정이 회사에서 쫓겨났대. 동료들도 아무도 안 논다더라. 준호도 회사 그만뒀다더라.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장에 썼다. 나는 통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쓰럽지도 않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거둔다. 나는 그저 내 손자가 부모를 닮지 않기만 바란다. 다음 날 밤 병호 씨가 내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열어봐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어 있었다. 그가 설명했다. 당신만의 FM 주파수를 신청했어요. 매주 방송에서 일기장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내가 무슨 아나운서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자신이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매주 금요일 밤 나는 작은 마이크 앞에 앉아 내 일기장을 읽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몇 명뿐이었다. 그러나 점점 수백, 수천 명이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냈다. 사람들은 나를 FM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느 날 누군가 편지로 조언을 구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나는 답했다. 내가 원망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용서해라. 하지만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 떠나라. 모두가 용서한다고 강한 건 아니지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 후 내 프로그램은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녹음하고 영상을 잘라 인터넷에 올렸다.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나이든 여성들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병호 씨의 조카딸이 놀러와서 말했다. 이모 혜자, 팬이 생겼어요. 누가 사인 요청했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무슨 팬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집 밖에서 추위에 떨며 앉아 있던 걸 몰라. 병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알아요. 그날 밤 나는 뒤척였다. 은정이 생각났다. 아쉬워서가 아니라 나는 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면 평생 첫 번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갔다. 야채를 고르던 중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잡았다. 돌아보니 손자였다. 그 아이는 내 앞에 서서 멍한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야위고 피부는 창백했고 두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은정도 준호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굽혔다. 누구랑 왔니? 외할머니 미경이 학교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 보여서 달려왔어요. 나는 목이 메었지만 눈물을 참았다. 착하게 지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나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다시는 나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가슴이 아릿했다. 잠시 후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얘야, 아무데나 뛰어다니면 안 돼. 혹시 어머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아이의 할머니야. 여성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얘가 할머니 얘기 자주 해요. 몰라 봬서 죄송해요. 나는 몸을 굽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학교 잘 다녀. 할머니는 항상 널 기억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여성과 함께 달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썼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포옹 하나에 거의 울 뻔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저 필요할 때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할머니, 다시는 나 버리지 마세요. 그 아이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동그란 눈과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외로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린 시절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병호 씨에게 말했다. 그는 별말 없이 차를 따라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화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휴대전화를 열었고 누군가가 시장에서 손자를 안고 있는 나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20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순식간에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영상을 서로 돌려보고 댓글을 달고 엄청난 속도로 공유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냉정하다고 탓했다. 또 어떤 이들은 은정이 손자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욕했다. 한 대형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손자의 말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할머니, 저를 다시는 버리지 마세요. 라는 간절한 호소에 온 사회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한 TV 프로그램 인간적인 얼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 현대사회에서 할머니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어 했다.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병호 씨가 말했다. 해명하려고 말할 필요 없어. 그저 한 노인도 아프고 그리워하고 자존심이 있다는 걸 들려주면 돼. 나는 동의했다. 녹화는 작은 방에서 진행됐다. 진행자는 젊은 여자였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항상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존중이요. 존중이 없으면 사랑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녹화 후 인터뷰는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어 인터넷에 올려졌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연민을 보일 뿐 아니라 은정에게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과거 글들을 모두 찾아내 비난 댓글을 달고 심지어 그녀가 일했던 브랜드까지 불매하기도 했다. 은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나는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촬영당할까 봐 밖에도 못 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슬펐다. 이 결말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어느 날 준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은정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입원했어요. 제발 엄마,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마세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내가 뭘 했니? 준호는 침묵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 없고 험담한 적도 없어. 사람들이 본 모든 것은 사실이야. 준호는 울었다. 엄마,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늦은 거 알지만 애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엄마가 아직도 자기 부모를 화내고 있는지 물어봐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원망도 없다. 어쩌면 엄마가 충분히 아프면 눈물도 마르고 마음에도 더 이상 분노가 남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갔다. 미리 전화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교문 앞에 서서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손자가 하교하며 나를 보고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나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아직 내 집에는 갈 수 없어.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집에 돌아와 병호 씨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구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애가 아빠처럼 크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때로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 방송은 역대 최고 청취율을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노부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저는 며느리와 1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무시당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하숙집으로 이사해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울지 않아요. 고마워요. 나는 편지를 접어 나무 상자에 넣었다. 내 추억 상자는 이제 가득 차 있었다. 편지 한 장 한 장은 일어선 한 사람이고 이야기마다 치유되는 아픔이 담겨 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난 한 노파였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마지막까지 불씨를 지킬 것이다. 나는 매주 토요일 아침 내게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손편지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긴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편지는 보라색 잉크로 예전만큼 힘있진 않아도 여전히 단정한 필체로 썼다. 어느 날 이름 없는 갈색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학생용 종이가 4번 접혀 있었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해요.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알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슬프세요? 만약 슬프시다면 엄마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이제 엄마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나는 마지막 줄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말문이 막혔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대신 사과해야 했다. 어른들이 끊어버린 끈을 아이가 스스로 이어야 했다. 병호 씨가 내가 조용한 것을 보고 물었다. 또 그 애 편지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방송에서 읽지 않았다. 나는 손자의 이야기를 했다. 모든 것을, 모든 감정과 디테일을 다 이야기했다. 나는 내 아들을 원망하지도 며느리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다고 어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 아이가 중간에 끼어야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송이 끝나고 수천 개의 메시지가 방송국으로 쏟아졌다. 어떤 이는 저도 할머니 손자처럼 자랐어요. 커서는 누구도 가족이라 부르기 두려웠어요. 라고 썼다. 또 어떤 이는 할머니, 용서하세요. 어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요. 라고 썼다. 나는 모두 읽었다. 나는 생각했다. 사흘 뒤 나는 손자의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손자를 데리고 잠깐 놀러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학부모 동의는 받으셨나요? 나는 대답했다. 제가 할머니입니다. 필요하면 아버지께 확인 전화하셔도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이 전화를 거는 동안 기다렸다. 잠시 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데려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 아이를 공원에 데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화났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래?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아빠랑 얘기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전화기 너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엄마랑 잠깐 살게 해줘.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 노릇 못한 거 이제라도 보살피고 싶어.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준호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 손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은정은 나오지 않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쁘진 않았지만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여행 가방엔 옷 몇 벌, 책 몇 권, 곰인형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제가 병호 씨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쓰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아이가 곤히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호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손자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자예요. 당분간 저랑 같이 살 거예요. 모두들 놀라며 아이가 똘똘하고 귀엽다며 칭찬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는 채소를 다듬고 저는 당근을 썰었습니다. 병호 씨는 두 사람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아이들 소리가 들리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70이 넘으면 외로움만 남을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시금치국을 끓이며 아이가 묻는다. 할머니, 계란 부침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알았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자와 함께 산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병호 씨와 저의 고요하던 집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뛰어다니며 저와 함께 물을 주고 학교 이야기를 제잘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옷 개는 법, 과일 깎는 법, 채소 다듬는 법, 심지어 쌀을 헹궈 물을 아끼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뭐든 빨리 배우고 직접 해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나는 그동안 할머니랑 못 살았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 집이 좁았고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불편했단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 방송 준비를 하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일기 읽어줄까? 아이는 네. 근데 모험 소설처럼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라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말에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준호가 어릴 때였겠지요. 그날 밤 라디오 방송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짧은 글을 읽고 손자가 저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소년이 오랫동안 꿈에서만 할머니를 안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 그 할머니는 옆방에서 조용히 코 고는 손자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사랑이 가득해요. 청취자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축하한다는 사람. 저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호 씨가 방송이 끝난 후 말했습니다. 책 2번째도 써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돌아왔다라고 제목을 붙일 거예요. 일주일 뒤 아이는 전학을 가서 집 근처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병호 씨의 오래된 자전거로 아이를 등교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골목을 덜커덩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는 누가 할머니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땐 할머니가 걸어서 다녔단다. 아주 멀었지만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다시는 걸어 다니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울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나무에 물 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아이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곁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착해요. 여기서 더 많이 웃어요.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께 감사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 감사는 필요 없어. 이번엔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도 어릴 때 착했어요? 저는 아이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땐 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였단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착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가 누구였는지 쉽게 잊게 된단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새로운 세대의 손을 잡았다. 이곳에선 사랑이 더 이상 문 밖에 버려지지 않는다. 아이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제 인생은 전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한때 시계 소리만 들리던 집에 이제는 슬리퍼 끄는 소리, 연필 부러지는 소리, 병호 씨가 일부러 져주는 장기놀이에 깔깔대는 웃음소리까지 들립니다. 어느 저녁 수학을 가르치던 중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죽는 게 무서워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무서워. 다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삶이 더 두려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호 씨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어 병호 씨가 늘 건강검진을 챙기자고 했지만 저는 늘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후 더는 아플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됐다고 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었습니다. 병호 씨는 내내 얼굴을 찡그린 채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벌써 짜게 먹지 말랬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70여 년을 젓갈로 살았는데 이제 밍밍한 죽처럼 먹으라면 내가 나겠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병호 씨는 몰래 음식에 소금을 덜 넣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고 아침마다 나에게 마시라고 맥주를 짜서 내밀었다. 나는 다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고 옆에 앉은 아이는 깔깔 웃었다. 할머니, 저랑 똑같아요. 저도 억지로 두유 마시거든요. 나는 일부러 토라진 척했다. 그럼 우리 병호 할아버지한테 억지로 마시기 모임 만들자. 그날 밤 병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말없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 들었다.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그는 늘 가장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내가 늘 먼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나는 라디오 방송 하나하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USB에 모아 손자에게 나중에 크면이라는 라벨을 붙여두었다.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 병호 씨에 대한 이야기, 아이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 비 오는 추운 날 문 밖에 같았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영원히 침묵하고 싶었던 순간까지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남았단다. 얘야. 언젠가 내가 할머니를 집이라고 불러줄 거란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 후 한 출판사 대표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 첫 책을 다시 출간하고 최근 라디오 방송 원고도 함께 실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그것을 한 권의 모음집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목이 왜 이렇게 길대요? 그들은 말했다. 독자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할머니를 찾는 이유는 할머니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한 글자도, 한 문장도 빼지 않고 그대로 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아요. 나는 동의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가 내 옆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뭐 하세요? 책 쓰고 있단다. 나중에 너 보라고. 아이는 눈을 깜빡였다. 나도 쓰고 싶어. 나는 하얀 공책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럼 오늘 기억나는 걸 써봐. 아이는 1시간 넘게 끄적이고는 내게 보여주었다. 삐뚤빼뚤, 맞춤법도 엉망인 4줄이었다. 오늘 할머니가 호박국 끓여줬다. 나는 2그릇 다 먹었다. 할머니는 약 먹고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웃었다. 병호 할아버지는 차를 끓여서 할머니한테 입맛 돌게 하라고 했다. 오늘 밤 나는 일찍 잔다. 내일 체육 수업 있어서. 나는 그 글을 보며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 일기장에 썼다. 내 인생은 이미 꺼진 줄 알았는데 가장 작은 것들에서 다시 불타오른다. 한 번의 포옹, 한 그릇의 국, 떨리는 손으로 쓴 한 줄, 어쩌면 행복은 시끄럽지 않아도 되는 거겠지. 어느 부슬비 내리는 오후, 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아이가 마당에서 달려왔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그렸어요. 나는 손을 닫고 앉아 그림을 보았다. 종이 위에는 하얀 머리에 갈색 옷을 입고 활짝 웃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옆에는 천으로 된 모자를 쓴 할아버지와 반바지 입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내가 묻자 아이는 각각 가리켰다. 이건 할머니, 이건 병호 할아버지, 이건 나야.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안았다. 가족이라고 오랜만에 그 말을 다시 들었는데도 아프지 않았다. 밤이 되어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일기장 옆에 끼워 두었다. 그리고 썼다. 사람들은 평생을 걸려 집이라 부를 곳을 찾는다. 나는 이른 해를 헤매다 결국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은정이 서 있었다. 많이 수척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가며 피부는 창백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엄마, 나 애 좀 잠깐 볼 수 있을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들어와. 아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손자는 공부하다가 엄마를 보자 얼어붙었다. 엄마.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나는 방문 밖에 서서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잠시 후 은정이 나왔다.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이제 변명할 것도 없어. 하지만 알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앞에서 문 닫던 그날부터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병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바뀌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2달 가까이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내가 고집세고 성질 급하고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물었다. 아이 때문이야? 아니면 너 자신 때문이야?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아이 때문이고 나 자신 때문이에요. 아이가 나처럼 크지 않았으면 해요. 나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아이를 너한테 다시 맡기진 않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줄게.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용서하지 않아도 고마워요. 돌아가기 전 아이는 손자에게 말했다. 외할머니랑 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손자는 엄마를 꼭 안았다. 난 엄마를 믿어. 그날 밤 나는 병호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호 씨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드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은정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는 일기장에 썼다. 용서는 남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과거에서 나오는 것. 그 뒤로 은정은 주말마다 가끔 들렀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다가 점점 아이와 놀고 집안일을 돕고 심지어 병호 씨가 난 키우는 법을 설명하는 것도 들었다. 아직 거리는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전엔 없던 겸손함이 느껴졌다. 어느 날 아이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이게 뭐니? 병원에 있을 때 쓴 내 일기장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껏 쓴 글씨로 악몽과 눈물 날 만큼 후회했던 순간, 그리고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내 남편을 평생 키워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상자를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켜고 말했다.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들도 진심 어린 눈물로 씻으면 결국 아물게 되죠. 비록 흉터는 남더라도요. 청취자들은 또다시 울었고 어떤 이는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변화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다시 썼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더 이상 문 밖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달 초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병호 씨가 말했다. 오늘은 당신과 아이를 데리고 멀리 다녀오려고 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어디 가는데요? 그는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다. 가보면 알아요. 외투 챙기세요. 아이는 신이 나서 뛰어올랐다. 멀리 놀러 간다. 멀리 놀러 간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익숙한 시골길을 달려 조용한 언덕으로 들어섰다. 나는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집, 오래된 기와지붕, 마당 앞에 감나무가 열매를 잔뜩 맺고 있었다. 병호 씨는 차를 세우고 내게 물었다. 이 집 기억나요? 나는 놀라 멈춰 섰다. 바로 내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처음 살던 집이었다. 이후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며 도시로 올라가려고 팔았고 나는 30년 넘게 이곳에 오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발밑의 벽돌, 마당에 핀 들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숨막히게 익숙했다. 이 집이 아직 남아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물었다. 지도에서 찾아서 다시 샀어요. 조금만 손봤죠. 뿌리는 그대로예요. 나는 병호 씨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할머니, 이 집 너무 좋아요. 여기 해먹도 있어요. 나는 돌벤치에 앉아 낡은 나무 난간을 만졌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이곳에서 준호의 바지를 꿰매고 남편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 임신한 채 비 오는 날 숨차게 앉아 있던 나날들. 나는 병호 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이렇게 해줬어요? 그는 조용히 답했다. 당신만의 진짜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요. 남의 집도 언여 사는 곳도 아닌 당신의 집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후에는 우리는 마루에서 밥을 먹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아이는 밥새 그릇을 뚝딱 먹고 해먹에 누워 곤히 잠들었다. 나는 아이를 보며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 생방송을 켰다.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내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오늘 저는 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래된 집, 부엌 연기 냄새,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더 이상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는 감정. 누군가는 한 번쯤 어디선가 쫓겨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믿으세요. 또 다른 곳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열 거예요. 방송이 끝나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주소를 묻고 방문하고 싶다. 마루 해먹에서 나와 함께 앉고 싶다고 했다. 한 영화 제작자가 연락해 내 삶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용기이고 살과 피이며 잊혀진 수많은 어머니들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했다. 며칠 뒤 준호가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정을 데려왔다. 나는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화는 나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우리 둘이 엄마의 옛 물건들을 다 모았어요. 결혼사진, 책, 손수건, 겨울마다 입으시던 스웨터까지.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추억의 물건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작은 노트도 있었다. 표지에는 은정이가 엄마가 강제로 끊겼던, 억지로 줄여야 했던 모든 지출을 직접 기록함. 날짜별, 항목별로 상세히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바라진 않아요. 다만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정말 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해먹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냉정하지만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피가 아니라 절대 잊지 않기 위해 기록했다. 나는 일기에 썼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가 매일 자신을 일깨우도록 둔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다. 옛집, 자는 아이의 숨소리, 부엌에서 끓는 차 소리. 나는 내가 제자리에 제때에 돌아왔음을 알았다. 집이 새로 고쳐지고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뒤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기로 했다. 그 집은 이제 휴식처이자 추억, 내가 잃었던 진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다시 찾았고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병호 씨는 내게 작은 카메라를 사주었다. 하나하나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나는 IT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열심히 가르쳐줬다. 아이는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삶을 만들자고 했다. 나는 웃었다. 다들 요리, 여행 찍는데 넌 할머니가 시금치국 끓이는 걸 찍겠다고. 아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특별하죠. 그래서 우리는 촬영을 시작했다. 단순했다. 내가 당근을 깎으면 아이가 카메라를 들고, 내가 마당을 쓸면 아이가 뒤따르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영상들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올리고 와서 자랑했다.
할머니, 좋아요가 12개나 됐어요. 나는 웃었다. 12개도 100만 개만큼 소중했다. 어느 날 오후, 시골집의 오래된 장을 정리하다가 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우연히 발견했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팠던 남편의 편지였다. 수십 년 전 그가 살아있을 때 쓴 편지였다. 혜자야, 나는 말주변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아무도 널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까지도 나는 편지를 꼭 쥐고 그리움에 잠겼다. 그 남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는 언젠가 내게 문을 닫아버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손자에게 고인이 된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나를 할머니처럼 사랑해 주셨겠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할머니보다 10배는 더 사랑해 주셨을 거야. 어느 날,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엄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저도 엄마랑 아이랑 같이 고향에 가도 될까요? 왜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그 주말, 은정이는 우리와 함께 옛집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가는 내내 말이 없던 은정이는 도착하자 나와 함께 채소를 따고 병호 씨를 도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아이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정이는 마치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듯 귀 기울였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 은정이는 마루에 나와 내 옆에 앉았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에는 엄마가 옛날만 붙잡고 사는 구식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과거를 붙잡는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거였다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해했다면 그걸로 됐다. 은정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엄마 아빠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오래된 짐에서 찾아냈어요.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사진을 받았다. 빛바랜 사진 속 두 아이의 미소는 여전했다. 그중 하나는 나, 그리고 한 명은 나를 절대 괴롭힘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였다. 그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켜고 오래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다. 청취자들은 또 울었다. 방송 10분 만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누군가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선의를 믿게 됐어요 라고 썼고 누군가는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는 설거지하고 식탁을 닦고 아침밥을 차렸다. 시집온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두드렸다. 아이가 달려와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보다 더 맛있게 요리해요.